고객님, 이상하네요. 지금 사망자로 조회가 되시는데요. 은행 창구 아가씨가 모니터를 보다 말고 하얗게 질려서 한 말이에요. 저는 남편 49제 비용을 찾으러 간 55살 아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도 못 낳은 여는 상주 자리에서 빠지라고 떠밀릴 때도 제인처럼 고개만 숙였던 못난 여자였고요. 49제를 이틀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막 그쳐서 은행 바닥엔 우산 물기가 번들거렸어요. 제 차례가 되어 통장을 밀어넣는데 아가씨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뚝 멈췄어요. 에어컨 바람이 유난히 서늘하게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가씨가 내민 서류엔 제 이름 석자 옆에 시꺼먼 글자 2개가 도장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 옆에 찍힌 날짜는 3월 12일. 제 남편이 눈을 감기 딱 하루 전날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진 채 은행 한복판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2다리로 멀쩡히 걸어 들어간 저를 대체 누가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리고 남편이 떠나기 하루 전 그날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눈금 속이는 놈은 반드시 그 대박으로 망한다던 친정아버지 말씀이 한치도 안 틀리는 걸 뼈저리게 확인한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에서 20년째 방앗간을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모는 남편하고 자식 없이 둘이 사는 게 제 살림의 전부였고요. 그런데 지난 봄에 그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오늘 풀어놓을 이야기는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남편이 떠나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참기름 짜는 날이라 가게 안에 고소한 냄새가 자욱했어요. 깨볶는 솥에서 김이 오르면 유리문이 뿌옇게 흐려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벌렁거리면서 들여다보고요. 저는 그 순간이 참 좋았어요. 내 살림이 남한테 고소한 냄새 한 주문 나눠주는구나 싶어서요. 저는 충청도 정미소집 둘째 딸이에요. 발동기 털털거리는 소리랑 왕겨 태우는 냄새를 맡으면서 컸고 시집올 때 아버지가 쓰시던 대박 하나를 들고 왔어요. 남의 쌀 한 톨 섞지 말라던 아버지 말씀을 그 대박에 새기고 산 셈이지요. 저녁 9시가 넘으니까 남편이 버스 일을 마치고 가게로 왔어요. 25년 무사고에 손님이 흘리고 간 10,000원짜리도 회사에 갖다 주던 양반이에요. 그 큰 손으로 참기름병을 신문지에 돌돌 마는 솜씨가 어찌나 야무진지 단골 할머니들은 꼭 남편 손을 거친 병만 찾았어요. 우리한테 아이는 없어요. 2번을 품었다가 2번 다 하늘로 먼저 보냈거든요. 그 뒤로 제 가슴에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그 구멍을 메워준 게 남편이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남편은 깨먹는 솥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냄새만 맡으면 부자라고. 당신이 내 식구고 내 자식이라고.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우리가 바란 건 거창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깨벗고 남편은 버스 몰고 그렇게 나란히 늙어가는 거였지요. 다음 달 제 생일엔 가게 하루 닫고 온천 다녀오자는 약속도 했고요. 셔터 내리고 둘이서 가래떡 한 줄 구워 먹고 들어간 밤이었어요.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편이 처차물로 나간다고 인기척을 내서 잠결에 손만 흔들어 준 게 겨우 30분 전이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 회사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차고지로 빨리 와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소리 하나에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저는 슬리퍼 바람으로 뛰어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얼음장 같은데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차고지에 도착하니까 남편 버스 앞에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있고 그 틈으로 남편 구두 뒤축이 보였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15분은 15년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젓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심장이 멎었대요. 새벽 첫차 시동을 걸다가 그대로 쓰러졌대요. 손을 잡으니까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데
남편은 끝내 눈을 안 떠줬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곡소리 한 번을 못 내고 그저 남편 손만 만졌습니다. 이 손이 식으면 진짜 끝이구나 싶어서요. 한참 만에 정신을 붙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수화기 저쪽이 잠깐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첫 마디가 장례식장은 어디로 잡았냐는 거예요. 목소리보다 그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어른이라 침착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셨지요. 방금 아들 잃은 어미가 며느리한테 던질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 축축한 눈빛이 제 상복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위로 한마디는커녕 어깨로 저를 밀치고 빈소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곡소리가 터졌어요. 아이고, 내 아들 소리가 지하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시누이는 울지도 않았어요. 상조회사 직원을 붙잡고 화환은 어디 세우고 음식은 몇 인분으로 늘리라고 착착 지시부터 하더라고요. 저는 그 등 뒤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 빈소인데 제가 손님 같았거든요. 첫날 밤부터 부의금 함 옆자리는 시누이 차지였어요. 봉투가 들어올 때마다 이름이랑 액수를 수첩에 적더라고요. 방앗간 단골들이 낸 봉투도 제 친정 쪽 봉투도 전부 그 수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장례 끝나면 정리해서 주려나 보다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 제일 붐볐어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근무 마치고 단체로 왔거든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남편의 25년 무사고는 회사의 자랑이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겨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하고 맞절을 하려고 상주 자리에 섰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확 낚아챘어요. 손톱이 팔뚝에 박히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을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자식도 못 낳은 년이 무슨 상주 노릇이냐? 너는 저 뒤로 빠져 있어라. 조문객이 30명은 있었어요. 그 30쌍의 눈이 일제히 저한테 꽂혔어요. 향 연기 속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그게 뜨거운 건지 시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입술만 깨물고 뒷줄로 물러났습니다. 결혼하고 26년 동안 저는 밭타령을 듣고 살았어요. 애 못 낳는 밭이라고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그 말이 반찬처럼 상에 올랐어요. 그래도 1년에 6번 제사상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뒷줄로 물러난 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남편 가는 길이잖아요. 영정 앞에서 며느리하고 시어미가 언성 높이는 꼴을 보이면 저 양반이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그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뒤로 제 자리는 주방이었어요. 육개장을 나르고 그릇을 닦았어요. 뜨거운 물에 맨손을 담그니까 손등이 벌겋게 익는데 차라리 그 뜨거움이 나았어요. 몸이 아프면 가슴 아픈 게 잠깐은 잊히더라고요. 방앗간 단골 할머니들이 주방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상주가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냐고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한지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졌지요. 밤 9시가 넘어서 시누이 남편이 왔어요. 금태 안경에 감색 양복 차림이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더라고요. 조문객들 사이를 돌면서 우리 사위가 병원장이라고 자랑을 하시는데 아들 빈소인지 사위 잔치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 양반은 저한테 목례 한번 하고는 시어머니 옆에 붙어 앉았어요. 서류 쪽은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소곤거리는 소리가 얼핏 들렸어요. 그때는 그저 배운 사람이라 꼼꼼한가 보다 했지요. 달인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다들 접객실에서 잠든 시간에 저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았어요. 향이 다 타서 새로 한 갭이 피웠어요. 사진 속 남편은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데 사흘 만에 처음으로 그 얼굴을 마음 놓고 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가는 길인데 내가 못나서 이 모양이네요. 속으로 그 말만 했어요. 소리내면 누가 깰까봐 입술을 깨물고 울었지요. 발인 날 아침엔 꽃샘 추위가 매서웠어요. 화장터 대기실 전광판에
남편 이름 석자가 떴어요. 그 세 글자가 깜빡이는 걸 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시간 뒤에 남편은 작은 함 하나가 되어 나왔어요. 시누이가 그 함을 받아들고는 제품에는 한 번도 안 넘겼어요. 어머니가 모셔야 한다면서요. 저는 남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납골당에 남편을 모시고 나니까 오후 3시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차를 타고 먼저 떠났어요. 저는 혼자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낯익은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시누이 차였어요. 납골당에서 헤어진 지 2시간도 안 됐는데요. 차문이 열리더니 시누이가 내려서 저한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인사도 없이 손바닥부터 내밀었어요. 비밀번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빠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고요. 발인 마치고 온 상수한테 던지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는 기운이 없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유품 정리야 언젠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시누이가 오빠 물건 몇 가지 챙겨가려나 보다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시누이가 앞장을 섰어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안방으로 직행하더라고요. 장롱문을 활짝 열더니 남편 양복을 척척 꺼내서 바닥에 던졌어요. 주머니마다 손을 넣어 뒤지고요. 문갑 서랍은 아예 통째로 빼서 침대에 쏟았어요. 제가 뭘 찾으시냐고 물었어요. 시누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오빠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은행 정리할 때 필요해서 제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혀를 쯧쯧 차더니 어차피 곧 다 정리될 건데 유난이라는 거예요. 그 어차피라는 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렸지요. 시누이가 지나갈 때마다 백화점 향수 냄새가 확 끼쳤어요. 그 냄새가 방 안에 남은 남편 냄새를 덮는 것 같아서 저는 창문을 열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시누이는 빈손으로 현관을 나서면서 한마디를 흘렸어요. 오빠도 없는 집에 새언니가 왜 사냐고요. 염치가 있으면 몸만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문이 쾅 닫히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닥에 던져진 남편 양복을 하나하나 주워 안았어요. 옷깃에 코를 대니까 남편 냄새가 그대로 있었어요. 곁에 잘 마른 빨래 냄새하고 참기름 냄새가 반반 섞인 그 냄새요. 저는 그 양복을 껴안고 안방 바닥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건어물 가게 할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방앗간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10년 전에 영감님을 먼저 보내신 분이거든요. 제 손을 잡더니 집 문제로 시댁이 뭐라 하거든 꿈쩍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 없으면 아내한테 첫째 권리가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 했어요. 사흘 뒤에 사무제를 지냈어요. 납골당에서 시댁 식구들은 저하고 눈도 안 마주쳤지요. 그날 오후에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분은 거실에 앉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선체로 통보하시더라고요. 이 집 비우라고요. 이 집이 어디 니들 집이냐고요. 강씨 집안 집이라고요. 시누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위자료 셈 쳐서 이사비 500은 준다고. 그거면 후하게 쳐주는 거라고요. 위자료라니요? 저는 이혼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을 잃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를 정리할 값부터 매기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시어머니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 말을 거역했어요. 이 집은 아내가 평생 깨볶아서 산 집이라고 딱 잘라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한동안 저희 전화도 안 받으셨고요. 그런 남편이 지켜준 집이에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난생 처음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달았어요.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못 나갑니다. 법으로도 아내한테 먼저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두 마디를 하는데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지요. 시어머니 얼굴에서 표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법? 오냐? 그래, 법대로 하자꾸나. 법이 네 편인지 내 편인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근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분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 이겨놓은 사람이 짓는 웃음 같았거든요. 두 분은 소리 한번 안 지르고 조용히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악을 쓰고 갔으면 차라리 덜 무서웠을 거예요. 저는 다친 현관문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대체 뭘 믿고 저리 당당한 걸까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상복을 개켜 넣었어요. 작업복을 꺼내 입고 시장 골목으로 나가니까 새벽 안개가 자욱했어요. 방앗간 셔터를 올리는데 제 손잡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저는 깨볶는 솥에 불부터 올렸어요. 깨볶는 냄새가 골목에 퍼지니까 그제야 숨이 좀 쉬어졌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르셨어요. 말없이 제 손만 꾹 잡다 가시는 분들이 대반이었어요. 계산대 옆에는 남편이 참기름병을 싸던 자리가 있어요. 신문지 뭉치가 그대로 놓여 있는데 저는 그쪽으로 눈을 안 주려고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식구제는 집 근처 작은 절에 올리기로 했어요. 1회마다 한 번씩 제를 지내는데 첫 제 때도 두 번째 제 때도 시댁 식구는 그림자도 안 비쳤어요. 재산 얘기에는 그리 빠르던 발걸음이었는데요. 저는 혼자 향을 피우고 혼자 절을 올렸어요. 목탁 소리에 맞춰 엎드릴 때마다 무릎보다 가슴이 먼저 아팠지요. 세 번째 제를 지내고 온 오후였어요. 기름 묻은 손으로 핸드폰을 여니까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어요. 남편 회사 공제회에서 온 거였어요. 사망 공제금 1억 지급이 완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신청서에 손도 댄 적이 없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공제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유족 대표분이 서류를 다 갖춰서 신청하셨고 한복녀님 계좌로 지급이 끝났다고요. 아내는 저라고 하니까 수학이 저쪽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의가 있으면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시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1억이에요. 남편 목숨값 1억이 남편 마누라도 모르게 오간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소답해 서 있었어요. 깨타는 냄새가 나는 줄도 몰랐지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들 목숨값을 어미가 받지 그럼 누가 받냐고 대래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조만간 다 알게 될 테니 잠자코 있으라고 하고 뚝 끊으셨어요. 다 알게 될 거라니요. 대체 뭘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눌렀어요. 49제까지만 참자. 남편 가시는 길만큼은 조용히 보내드리자. 따질 건 그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루하루 날을 샜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방앗간 문 닫고 집에 오니까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드릴로 도어락을 뜯고 있었어요. 바닥엔 색가루가 하얗게 떨어져 있고요. 누구시냐니까 사모님이 번호 교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한복녀 사모님이요. 여기 사는 사람은 저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머쓱해져서 연장을 챙겨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도어락 번호를 바꿨어요. 내 집 문인데 도둑처럼 가슴 졸이면서요. 삑삑 소리가 날 때마다 손끝이 떨렸어요. 또 며칠 뒤엔 신우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49제 때 절에서 태워드릴 고인 옷을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남편 보내드리는 일이라니까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옷은 뒷전이고 눈이 방마다 먼저 돌아다니더라고요. 장롱을 또 열어보고 문갑을 또 더듬고요. 나가는 길에 신우이가 신발장 위에 있던 남편 버스 모자를 자루에 쓸어 담았어요. 저는 그 자루를 붙잡았어요. 신랑이 그때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신우이 구두굽이 챙을 밟고 지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모자를 주워 가슴에 품고 말했어요. 이건 못 드려요. 이건 남편이에요. 신우이는 그깟 다 늙은 모자의 청승이라며 자루만 들고 가버렸습니다. 찌그러진 챙을 밤새 손으로 폈어요. 챙 안쪽엔 남편 땀이 절어서 생긴 얼룩이 그대로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에서 남편이 쓰고 웃던 그 모자예요. 그러고 보니 그 옷자루가 절에 갔다는 얘기는 끝내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스님이 전화로 제 비용이랑 공양 준비를 일러주셨어요. 저는 마지막 상에 남편이 좋아하던 가래떡을 직접 뽑아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중에 목돈이 없었어요. 부의금은 시누이 수첩으로 들어갔고 공제금은 시어머니 계좌로 갔잖아요. 방앗간 현금은 도매상 결제로 다 나가고요. 남은 건 부부가 20년 부어온 적금하고 제 통장뿐이었어요. 장례다 죄다 정신이 없어서
은행 창구는 통 갈 일이 없었거든요. 49제 이틀 전 새벽까지 비가 내렸어요. 저는 남편 모자를 머리맡에 두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날이 밝으니까 비가 막 그쳐 있었어요. 저는 통장이랑 도장을 손가방에 챙겨들고 우산을 들고 나섰습니다. 은행 안은 아침이라 한산했어요. 바닥엔 우산에서 떨어진 물기가 여기저기 번들거렸어요.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아서 번호표를 쥐고 속으로 셈을 했어요. 제 비용 드리고 공양 음식 장 보고 가래떡 쌀은 오늘 담가야 하고 남편 보내드리는 마지막 상이니까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제 번호가 불리고 창구에 통장을 밀어 넣었어요. 아가씨가 자판을 두드리다가 잠시 멈추더라고요.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옆자리 직원을 불렀어요. 두 사람이 화면하고 제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소곤거리는 소리가 유리 칸막이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고객님, 이상하네요. 지금 사망자로 조회가 되시는데요. 처음엔 웃음이 났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웃음부터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서서 말하고 있잖아요. 신분증을 꺼내 보였어요. 아가씨는 신분증하고 화면을 몇 번이나 대조하더니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전산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씨가 종이 한 장을 뽑아서 내밀었어요. 제 이름 석자 옆에 시커먼 두 글자가 도장처럼 박혀 있었어요. 사망. 그 두 글자였어요. 그 옆에 찍힌 날짜는 3월 12일. 제 남편이 눈을 감기 딱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계좌는 전부 지급 정지라고 했어요.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그날로 자동 정지가 된다고요. 20년 분 적금도 방앗간 통장도 한 푼을 못 건드린대요. 저는 그 종이를 쥔 채 은행 한복판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등 뒤에서 번호표 기계가 삑삑 우는 소리만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억울한 것보다 남편 생각이 먼저 났어요. 모레가 마지막 채인데 상차릴 돈이 묶인 거예요. 마누라가 죽은 사람이 돼서 남편 가는 길 상도 못 차리게 생겼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는데 죄 지은 것도 없이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되냐고 물었어요. 아가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은행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따라갈 뿐이라고요. 서류를 바로잡으려면 주민센터부터 가보시라고요. 신고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신고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창구에 가서 서류를 내밀었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데 머릿속에서 뭔가가 쿵쿵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그 문을 열기가 무서웠어요. 그때 공제의 담당자 목소리가 불쑥 떠올랐어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던 그 말이요. 그 서류가 대체 뭐였길래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등줄기로 찬물이 한 바가지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은행을 나와서 몇 걸음 걷다가 우산을 창고에 두고 나온 걸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길에는 사람들이 멀쩡히 걸어 다니고 버스가 서고 시장 골목엔 나물 파는 소리가 왁자했어요. 그 멀쩡한 세상에서 저 혼자만 명단에서 지워져 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졌지요.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처음엔 걸었어요. 그러다 뛰었어요. 55평생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어요. 물 웅덩이를 밟아서 바짓단이 다 젖는 줄도 몰랐지요. 주민센터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서 민원 번호표를 뽑는데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원 창구 직원은 제 얘기를 듣더니 한참 말이 없었어요. 살아있는 분이 사망자로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대묻더라고요. 신분증을 내밀고 지문까지 찍었어요. 직원이 안쪽에서 상급자를 불러오고 민원실이 잠깐 술렁했어요. 이런 일은 여기 와서 처음 본다고요. 기본 증명서부터 한 장 뽑아줬어요. 제 이름 밑에 사망이라는 두 글자가 또 박혀 있었어요. 은행 전산이 아니라 나라 장부예요. 대한민국 서류에서 오정림이라는 사람은 지난 3월 12일에 끝난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눌러가면서 물었어요. 이 신고를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냐고요. 직원이 사망 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죽은 본인이 자기 사망 신고서를 보러 온 거예요.
서류 찾으러 들어간 직원 등을 보면서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제발 모르는 이름이기를, 제발 남이기를. 서류철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사망 신고서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손글씨였어요. 사망자 칸에 제 이름 석자가 있고 그 아래 신고인 칸으로 눈이 내려가는데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신고인 한복녀, 고인과의 관계 며느리, 제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받침이 삐뚤빼뚤한 그 글씨체까지 한눈에 알아봤어요. 김장 때마다 배추 몇 포기 절이라고 쪽지에 적어보내던 바로 그 글씨거든요. 그 손으로 김장 목록 쓰듯 며느리 사망 신고서를 쓰신 거지요. 저는 숨을 고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신고서 뒤에 첨부된 서류가 한 장 더 있었어요. 사망 진단서였어요. 발급한 곳은 이름도 처음 듣는 시 외곽의 요양병원이었어요. 사인은 만성 신부전 악화. 저는 평생 심장으로는 병원 문턱 한 번 넘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맨날에 발급의사 이름 석자를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표진국, 신우이 남편이었어요. 저는 가본 적도 없는 병원에서 알아본 적도 없는 병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 종이에 도장을 찍은 의사가 한 식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발급 병원이 어딘지도 그제야 답이 나왔어요. 신우의 남편이 원장으로 있다던 그 요양병원인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서류는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던 그 소곤거림이 귓가에 쟁쟁 울렸지요. 그때 그 웃음이 떠올랐어요.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맞서던 날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리면서 하셨던 말이요. 법? 오냐 그래. 법대로 하자꾸나. 법이 네 편인지 내 편인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법이 왜 당신 편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법의 장부에서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차피 곧 다 정리될 거라던 신우의 말도 조만간 다 알게 될 거라던 시어머니 말도 서류상 문제 없다던 공제의 말도 전부 한 줄로 깨어졌어요. 그 사람들 눈에 저는 진작부터 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하필 남편보다 하루 전일까요? 그 답도 보였어요. 건어물 할머니 말대로 자식 없는 부부는 아내가 첫째 상속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죽은 걸로 만들면 아내 몫이라는 게 아예 생기질 않아요. 남편이 남긴 아파트 3억도 공제금 1억도 고스란히 남은 핏줄 차지가 되는 거예요. 하루라는 날짜는 실수가 아니라 계산이었지요. 그때 민원실 직원이 물을 한 컵 떠다 줬어요. 제 얼굴이 백지장 같았나 봐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눈물이 안 났어요. 손떨림도 어느새 멎어 있었고요. 머릿속이 겨울 새벽 우물물처럼 차가워졌지요. 서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다음은 재산이잖아요. 아파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저는 사망신고서 사본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 끝에 무인 발급기가 보였어요. 그 앞에 서서 아파트 주소를 꾹꾹 눌렀어요. 등기부 등본을 뽑았어요. 소유자란을 찾아 내려가는데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소유자 한복녀.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접수 날짜는 남편 떠나고 한 달이 채 안 된 날이었어요. 남편하고 20년 깨볶아서 산 집이 종이 몇 줄로 남의 집이 돼 있었어요. 협의 분할이라는 말에 헛웃음이 났어요. 협의라니요?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서류 속에서 죽어버린 저하고요? 주민센터를 나와서 집 쪽으로 걷는데 아파트 상가 부동산 앞에서 멈췄어요. 유리창에 붙은 매물 전단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아파트, 우리 동, 우리 호수였어요. 3억. 그 옆에 빨간 글씨로 금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에 이마가 닿도록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 보러 오셨냐고요. 저도 모르게 시치미를 뗐어요. 네, 이 집 좀 보러 왔다고요. 사장님이 신이 나서 설명을 했어요. 주인 할머니가 아드님 잃고 정리하는 집이라 값이 좋다고요. 잔금만 빨리 치러주면 더 깎아줄 수도 있다고요. 벌써 보고 간 사람이 둘이나 된다고요.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돌아섰어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이 떨렸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서류에서 지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제 사이던 자리까지 지우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길 한복판에서 발끝부터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사망신고를 했으면 그 다음은 장례잖아요. 죽은 사람한테는 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서류 속의 오정님은 지금 뭐 어디에 있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시청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을 돌고 돌아서 답을 들었어요. 오정님 3월에 화장이 됐고 6월은 시립 낙골당에 안치돼 있다고요. 화장이요. 진짜로 태워진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머리가 더는 안 돌아갔어요. 시립 낙골당은 시 외곽에 있었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갔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향나무 그림자가 길게 눕는 시간이었어요. 마감 15분 전에 겨우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관리인 아저씨한테 이름을 대고 안치 옳지를 물었어요. 아저씨가 장부를 뒤지더니 무연고 안치단 쪽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찾는 분들 모시는 구역이래요. 복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형광등이 띄엄띄엄 꺼져 있고 발소리만 대리석에 울렸어요. 조어에 앉은 먼지 냄새가 매캐했지요. 구석 아래 칸이었어요. 작고 하얀 유골함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앞에 검은 글씨 울패가 서 있었어요. 오정님. 제 이름 석자였어요. 생년월일도 제 생일 그대로였어요. 사망일 3월 12일. 사진 한 장 없는 칸에 먼지만 서복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남편 보낼 때도 못 낸 곡소리가 그제야 터졌어요. 텅 빈 복도가 울리도록 소리내서 울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지우려 했다는 게 뼛속까지 사무쳤어요. 26년을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여기 이 구석에 처박아둔 게 사무쳐서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유리 너머 유골함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저 안에 든 게 대체 뭘까요? 관리인 아저씨한테 물어봐도 무연고 쪽은 자기도 자세히 모른다고만 했어요. 저는 유리에 손바닥을 대고 말했어요. 거기 계신 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이름 제가 도로 찾아갈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는데 이상하게 정신은 또렷했어요. 식탁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밤새 한 장씩 넘겨봤어요. 사망 신고서 4본, 진단서 4본, 등기부 등본, 남의 일 보듯 차근차근요. 저는 남편 모자를 무릎에 얹고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울면서 시댁에 전화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래봤자 저쪽은 시침이 떼고 재산 빼돌릴 시간만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길로 가기로 했어요. 새벽에 방앗간 문을 열고 찬장 깊숙이 모셔둔 아버지 대박을 꺼냈어요. 손때가 까맣게 탄 나무 대박이에요. 시집 올 때 아버지가 이것 하나 지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림아, 남의 쌀 한 톨 섞지 마라. 대박 눈금 속이는 놈은 반드시 그 대박으로 망한다. 저는 그 대박을 계산대 한가운데 올려놨어요. 그리고 소리내서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대박 속인 놈들 하늘 대신 법원이 내려다보게 해줄게요. 대박으로 쌀을 댔어요. 한 대, 두 대. 눈금에서 한치 안 넘치고 안 모자라게요. 그 쌀을 담가서 이튿날 새벽 가래떡을 뽑았어요. 뽀얀 김이 오르는 떡을 소쿠리에 담는데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떡이라는 생각에 코끝이 시큰했어요. 그래도 안 울었어요. 올 시간에 셈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49제 날 절에는 시댁 식구 그림자도 없었어요.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랬어요. 스님이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태워드릴 고인 옷까지는 끝내 안 들어왔다고요. 시누이가 자르째 가져간 그 옷들이요. 저는 집에서 챙겨간 남편 셔츠 한 벌을 소짓불에 올렸어요. 모자는 안 태웠어요. 그건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데리고 살 거라서요. 향 연기가 하늘로 오르는 걸 보면서 속으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인제 안 울어요. 당신 목까지 샘을 치를 테니까 거기서 지켜봐줘요. 제 비용은 스님이 형편 풀리면 시주하라고 웃으면서 밀어주셨어요. 부처님 앞에 무슨 외상이 있냐면서요. 제를 마치고 저는 시장 골목급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등기부 때려 다니면서 봐둔 곳이지요. 서류를 본 법무사님 낯빛이 하얘지더니 이건 자기 선에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는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줬어요. 윤 변호사님이었어요. 수임료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방앗간 금고를 열었어요. 10,000원짜리를 고무줄로 묶은 뭉치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어요. 장사 마치고 하루 한 장씩 넣었던 돈이에요.
남편하고 온천 한번 가자고 모으던 돈이고요. 세어보니 550이었어요. 온천물에 담그려던 돈을 법원 문턱에 붙게 생겼네요. 저는 그 돈을 전대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윤 변호사님은 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한참 만에 안경을 벗었어요. 20년 변호사 하면서 산 사람 사망 신고는 처음 본다고요. 그리고는 할 일을 짚어줬어요. 첫째, 법원에 가서 산 사람이라는 것부터 바로잡는다. 둘째, 경찰에 고소한다. 가짜 진단서 쓴 죄, 나라 장부에 거짓말 올린 죄, 남의 돈 1억 빼먹은 죄, 그리고 셋째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댁에는 끝까지 모른 척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눈치채면 저쪽은 재산 빼돌리고 입을 맞출 거라고요. 집 매매도 그냥 굴러가게 두라고요. 계약금이 오간 뒤에 뒤집으면 저쪽이 물어줄 돈이 배로 불어난다면서요. 저는 집이 그냥 팔려버리면 어쩌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님이 처음으로 씩 웃었어요. 훔친 등기로는 100번을 팔아도 소용없다고요.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님 집이라고요. 모르는 척 하실 수 있겠냐고 변호사님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26년을 참았는데 며칠을 못 참겠냐고요. 그날 저녁 방앗간 문 닫을 때쯤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며칠 새 기름을 발라놓은 듯 매끄러웠어요. 새언니 쟤는 잘 지냈냐고요. 요즘 별일 없냐고요. 제 동태를 살피는 전화라는 걸 이제는 알지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았어요. 별일이야 뭐 있겠어요 아가씨. 떡이나 치면서 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계산대 위 대박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반들반들 다른 눈금이 손끝에 만져졌지요. 다음 날부터 저는 오전에는 깨를 볶고 오후에는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방앗간 앞치마를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떡집 아줌마 오정님하고 서류 들고 싸우러 다니는 오정님하고요. 제일 먼저 간 곳은 가정법원이었어요. 변호사님하고 같이 등록부를 바로잡아 달라는 신청서를 냈어요. 며칠 뒤에 판사님 앞에 섰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한참 넘기다가 안경 너머로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라고요. 본인이 오정님 씨가 맞냐고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네, 살아서 숨쉬는 오정님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재판 30년에 산 사람 살려내는 결정은 처음 해봅니다. 법원을 나와서는 경찰서로 갔어요. 변호사님이 준비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수사관이 서류를 앞뒤로 몇 번을 뒤집어 보더니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피고소인 3명이 전부 가족이시네요. 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가족이었지요. 저를 서류로 죽이기 전까지는요. 변호사님은 한 군데를 더 짚었어요. 건강보험공단이요. 가짜 사망진단서에 도장 찍는 의사가 나라 보험이라고 곱게 청구했겠냐는 거예요. 그 유형병원 청구 내역을 들여다봐 달라고 제보를 넣었어요. 그물은 넓게 칠수록 좋다면서요. 그러는 사이에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이 정리됐으니까 이번 달 안에 방을 빼라는 거예요. 이사비 500은 어머니가 챙겨주신다니까 고마운 줄 알라고요.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가씨. 슈퍼에서 박스도 얻어다 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정말로 빈 박스를 얻어다가 현관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누가 불쑥 들이닥쳐도 짐 싸는 집으로 보이게요. 며칠 뒤 부동산 앞을 지나는데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손짓을 했어요. 그 집 계약됐다고요. 아깝게 됐다면서요. 저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어요. 어머, 계약금은 걸렸대요? 잔금은 언제래요? 혹시 중간에 엎어지면 저한테 기회가 올까 봐서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다 일러줬어요. 계약금 3천이 걸렸고 잔금은 다다음 주 수요일 11시라고요. 저는 그 날짜를 손바닥에 새기듯 외웠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법원에서 결정문이 왔어요. 등록부를 바로잡으라는 결정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주민센터에 달려가서 새 기본 증명서를 뗐어요. 사망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진 자리가 그렇게 넓고 환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종이 위에서 저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주민센터 앞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살아났어요. 계좌도 풀렸어요. 저는 제일 먼저 절에 가서 밀린 제 비용부터 시주하고 왔어요.
스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에 서리가 거쳤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서두르자고 했어요. 서류가 살아난 걸 저쪽이 알아채기 전에 잠금일이 먼저 와야 한다고요. 날짜가 딱 맞아떨어진다면서 그날 할 일을 차근차근 일려줬어요. 잔금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제일 깨끗한 외출복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그리고 남편 버스 모자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 셈은 남편하고 같이 치러야지요. 저는 변호사님하고 부동산 앞에서 만났어요. 부동산 유리문 너머로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 옆에 시누이도 있었고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부동산 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계약 서류가 펼쳐져 있고 인주 냄새가 훅 끼쳤지요. 아기띠를 한 젊은 세댁 부부가 앉아있고 중개사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막 도장에 인주를 묻히던 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인주 묻은 도장이 손에서 굴러 떨어졌지요. 얼굴에서 핏기가 거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신우이는 입을 벌린 채로 돌처럼 굳었고요.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잠깐 멈추시죠. 이 매매는 원인 무효입니다. 매도인이 이 집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어머니, 죽은 며느리 왔습니다. 남의 집 가지고 멋들 하고 계세요. 시어머니 입이 달싹거렸어요. 무슨 소리냐고 얘가. 누구냐고 수습을 해보려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때 신우이 입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죽은 게 왜? 왜 살아있어? 방 안이 얼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새댁품에서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중개사하고 매수인 부부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죽은 게 왜 살아있냐니요? 그 말은 제가 죽은 걸로 돼 있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시누이팔을 꼬집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못을 박았어요. 지금 그 말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고요. 변호사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한 장씩 테이블에 올렸어요. 사망 글자가 쥐어진 제 새 기본 증명서, 신고인 한복녀라고 적힌 사망신고서 4번, 등기부 등본. 중개사님 손이 서류를 넘길수록 덜덜 떨렸어요. 산 사람을 죽은 걸로 신고하고 그 등기로 집을 팔던 자리였으니까요. 매수인 세댁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사기냐고. 계약금 3천 당장 내놓으라고요. 중개사가 새파랗게 질려서 계약서 조항을 짚었어요. 파는 쪽 잘못으로 깨진 계약은 계약금의 배를 물어줘야 한다고요. 3천의 배, 6천만 원이요. 시어머니 입에서 6천이 어디 있냐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당근까지 3억을 손에 쥐려던 분 입에서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악을 썼습니다. 이 집은 강씨 집안 집이라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드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이 집은 제가 평생 깨볶아서 산 집입니다. 그게 아드님이 어머니 앞에서 남긴 말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어깨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놀란 세댁한테도 한마디 건넸어요. 세댁은 아무 죄 없어요. 좋은 집 구하려다 봉변 당할 뻔했네요. 계약금은 배로 돌려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쪽으로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대로 하자고 하셨지요? 지금부터가 법대로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더 안 들었어요. 변호사님하고 부동산을 나왔지요. 등 뒤에서 매수인 고함소리하고 시누이 울음소리가 뒤엉켜서 유리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집으로 걸어갔어요. 제 손으로 바꾼 도어락을 누르고 제 집 현관에 들어섰지요. 의자 가느라 쌓아둔 빈 박스들이 저를 맞았어요. 이제 저 박스들은 쓸데가 없네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 모자를 꺼내서 품에 안았어요. 여보, 봤지요? 안 울기로 한 약속은 지켰어요. 대신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 가방 속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었어요. 시간 되시면 서해 좀 들려달라고요. 직접 확인해 드릴 게 있다고요. 목소리가 유난히 무거웠어요. 저는 모자를 식탁에 내려놓고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백열등이 유난히 하였어요. 수사관님이 두툼한 파일을 앞에 놓고 한참 뜸을 들였어요. 종이컵 커피가 다 식도록이요.
그러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잡수시라고 하더니 입을 뗐어요. 납골당 그 유골함 조사가 끝났다고요. 유골함 주인은 천분이 할머니라는 분입니다. 84시시고요. 표원장 병원 301호에 계시던 무용고 환자셨습니다. 천분이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상하게 가슴 한복판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사관님 설명은 이랬어요. 할머니는 자식도 찾아오는 친척도 없이 그 요양병원에서 여러 해를 계셨대요. 그리고 3월 10일 밤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다음날 새벽에 제 남편이 쓰러졌고요. 시댁은 빈수에서 머리를 굴렸고 사회 병원엔 마침 하루 전에 돌아가신 무용고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 시신이 오정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화장장 불 속에 들어간 거고요. 하루 전이라는 그 날짜는 그렇게 나온 거였어요. 저는 살아서 죽은 사람이 됐고 그 할머니는 죽어서 산 사람이 됐습니다. 종이 몇 장이 사람 둘의 생사를 맛 바꿔친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서류상 살아계신 천분이 할머니 이름으로 그 병원이 7달을 요양급여를 다 먹었대요. 돌아가신 분이 서류 속에선 7달을 더 입원해 계셨던 거예요. 공단에 넣은 제보가 딱 맞아떨어져서 병원을 압수수색했더니 그런 식으로 해먹은 게 한둘이 아니더래요. 그물을 넓게 친 보람이 있었지요. 수사관님이 한 가지 더 일러줬어요. 진단서는 사유가 만들고 신고는 시어머니가 하고 화장이며 울페 접수는 시누이가 띄었더라고요. 손발이 척척 맞는 한 식구였어요. 저를 지울 때만큼은요. 그런데 조사실에 앉혀놓으니까 서로 네가 시켰네, 내가 안 했네 떠넘기기 바쁘답니다. 제 일로는 안 울기기로 했잖아요. 그 약속은 지켰어요. 그런데 천분이 할머니 생각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눈물은 참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84년을 살고도 이름 석자 지켜줄 사람 하나 없던 분이에요. 자식 없는 여자는 지워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저를 지우려고 그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도구로 쓴 거예요. 며칠 뒤에 신우이 남편 표진국이가 구속됐어요. 방앗간 텔레비전에 지역 뉴스가 나오는데 그 요양병원 앞에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고 파란 압수물 상자들이 줄줄이 실려 나왔어요. 시장 골목이 온통 그 얘기였어요. 저 병원장이 네 집 사돈이라더라. 수근수근요. 떵떵거리던 울새가 하루아침에 동네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저는 그날도 깨를 볶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골목에 퍼졌지요. 저는 참기름 한 병을 신문지에 곱게 말아서 납골당에 갔어요. 이름을 알았으니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유리 앞에 참기름병을 놓고 말했어요. 할머니, 제 이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느라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 이름도 찾고 할머니 이름도 꼭 찾아드릴게요. 얼마 뒤에 법원에서 봉투가 왔어요. 첫 재판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신우이 목소리였어요. 새언니. 그 세 글자가 그렇게 간드러지게 들리기는 처음이었어요. 10년치 다정함을 끌어모은 말투로 신우이가 울먹였어요. 애들 아빠 면허만은 살려달라고요. 합의서 안정이면 된다고요. 3천 드리겠다고요. 저는 가만히 듣다가 물었어요. 아가씨, 저한테 이사비 500 주면서 몸만 나가려던 게 몇 달 전이지요. 그새 제 몸값이 3천으로 올랐네요. 수학이 저쪽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저 말했어요. 합의서는 저 말고 천분이 할머니한테 받아가세요. 받을 수 있으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아주 달았습니다. 선고일은 겨울 문턱이었어요. 법정 나무 의자가 얼음장 같았어요. 피고인석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잘 나가던 병원장은 제수복 차림이었고 시어머니는 몇 달 새 폭삭 늙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쪽 변호인이 고령이라 건강이 안 좋다고 선처를 빌었어요. 판사님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한참 피고인석을 내려다봤습니다. 고령을 잠작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산 며느리를 서류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나이가 죄를 덮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고가 떨어졌어요. 표진국 징역 3년에 의사면허 취소. 요양병원은 문을 닫게 됐고요. 신의는 위패에 화장 접수까지 도맡은 죄로 징역 1년. 그리고 시어머니는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이었어요. 교도관 두 사람이 다가가서 시어머니 양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청 속을 돌아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청림아, 청림아. 2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하필 그 순간에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만 아주 조금 숙였어요. 잘 가시라는 인사도, 잘 사시라는 인사도 아니었어요. 이제 끝이라는 인사였죠. 법원을 나서는데 변호사님이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이상하지요. 이긴 날인데 만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남편한테 할 말이 생겼다고 했어요. 여보, 셈 다 치렀어요. 이 말이요. 그 뒤로 서류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왔어요. 집 등기가 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공제금 1억은 이자까지 붙어서 완수됐고요. 신우이 수첩으로 들어갔던 부의금도 다 돌려받았어요. 시댁은 배상금의 6천에 변호사비까지 물어내느라 살던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옮겼다고 들었어요. 남의 대박을 속이더니 제 대박까지 몽땅 쏟은 거예요. 겨울이 깊어질 때쯤 갈색 봉투 하나가 왔어요. 구치소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익었어요. 김장 쪽지에서 보던 글씨, 제 사망 신고서를 쓴 그 글씨였어요. 그 글씨가 이번엔 살려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가, 늙은이 여기서 죽는다. 도장 한 번만 찍어다오.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구치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편지보다 더 떨렸어요. 아가,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늙은이 좀 살려다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죽이실 때 그 서류에 도장 찍으시던 그 손으로 이번엔 제값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저는 죽은 며느리라 산 사람들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니까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솥에 불을 올리고 가래떡 쌀을 안쳤어요. 뽀얀 김이 오르고 유리문 너머로 눈이 소복소복 쌓였지요. 그 겨울이 가고 방앗간 앞 골목에 봄이 2번 왔어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셔터를 올리고 깨를 볶아요. 고소한 냄새가 골목에 퍼지면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정리민의 깨 냄새를 맡아야 하루가 시작된다면서요. 계산대엔 두 분이 나란히 계세요. 모자 쓰고 웃는 남편 사진하고 손때 까만 아버지 대박이요. 사진 속 남편은 늘 웃고 대박은 늘 반듯해요. 저는 아침마다 그 앞에서 하루를 열어요. 남편 모자는 계산대 안쪽 못에 걸어뒀어요. 손님 뜸한 오후엔 제가 슬쩍 써보기도 해요. 그러면 꼭 남편이 어깨 뒤에 서 있는 것 같거든요. 남편 기일엔 버스회사 동료분들이 국화를 하나를 안고 방앗간에 들려요. 저는 그 손마다 참기름 한 병씩 들려보내고요. 남편이 몰던 노선버스는 지금도 시장 앞을 지나가요. 그 버스가 지날 때마다 저는 가게 앞에 나가서 손을 흔들어요. 기사님이 영문도 모르고 마주 흔들어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천분이 할머니는 볕잘 드는 자리로 새로 모셨어요. 제 돈으로 자리를 얻고 위패에 할머니 이름 석자를 반듯하게 새겼어요. 무연고 구석에서 남의 이름을 달고 계시던 분이 이제 당신 이름으로 볕을 쬐세요. 위패를 새로 모시던 날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제 이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느라 애쓰셨어요. 이제는 당신 이름으로 편히 쉬세요. 명절마다 참기름 한 병하고 가래떡 한 접시 들고 찾아봬요. 저한테는 명절에 찾아갈 어른이 한 분 생긴 거지요. 그 사람들 소식은 안 물어봐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것 하나는 알아요. 산 사람을 종이 몇 장으로 죽인 사람들은 결국 종이 몇 장으로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대박을 속이면 하늘이 그 대박으로 대갚아요. 아버지 말씀은 한 글자도 안 틀렸습니다. 여러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방앗간엔 깨볶는 냄새가 고소해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이 냄새만 맡으면 부자라고요. 저는 오늘도 그 말대로 부자로 삽니다. 네, 우리 정남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저도 몇 번을 멈췄는지 몰라요. 은행 창구에서 사망자라는 말을 듣던 대목에서 한 번 멈추고 자기 우이표 앞에서 처음 소리내어 울었다는 대목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그리고 대박 이야기에서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네요.
여러분,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도 그런 세월 견뎌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식 내기로 가슴에 대못이 박히던 분, 뼈 빠지게 모은 살림 앞에서 남 취급당해 보신 분, 내 이름보다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로만 불리면서 반평생을 보내신 분들이요. 그런데 오늘 사연이 우리한테 알려졌잖아요. 서류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은 못 지워요. 새벽마다 볶은 깨 한 톨, 명절마다 부친 전 한 장, 자식들 도시락에 꾹꾹 눌러 담은 밥 한 숟갈. 그 세월은 어느 서류에도 안 적혀 있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기록이에요. 누가 내 이름을 지으려 들어도 겁내지 마세요. 내가 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애 많이 쓰셨어요. 밥은 챙겨 드셨나요? 오늘은 뜨끈한 밥에 참기름 한 방울 둘러서 고소하게 한술 뜨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 얼굴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얼굴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두는 게 남는 거더라고요.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내 얘기다 싶으셨던 분들 댓글에 여러분 사연도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밤에 돋보기 쓰고 하나하나 꼭 읽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다음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올게요. 저는 여러분의 친정 엄마였습니다.